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평구 을 국회의원 박선원입니다. 초선입니다.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이며 국회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안보 문제를 쭉 다뤄왔습니다. 그래서 박선원의 국가안보 어떻게 지키나 첫 시작하는 프로그램으로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임을출 교수님 모셨습니다. 이제 인사하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임정관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임정관입니다. 네, 먼저 임을출 교수님부터 차례로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예, 반갑습니다. 특히 제가 평소에 또 존경하는 박선원 의원님과 함께 이 첫 그 유튜브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저는 31년차 북한 연구자입니다. 그래서 북한 연구를 하다 보면 또 주변국과의 관계를 연구하지 않을 수 없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북한을 중심으로 한미 관계, 또 한일 관계, 또 북한과 미국, 또 북한과 중국, 북한과 러시아 관계 두루두루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하루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 우리 임정관 박사님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간사시면서 이사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아까 인사드렸던 임정관입니다. 저는 그 사단법인 동북아 평화경제협회의 책임연구원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무처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저희가 하는 평화경제연구회라는 연구회에서 이제 간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미국에서 미국법으로 공부를 했고 지금 여기서는 한반도 주변 국가의 관계, 특히 평화경제라는 그 원칙을 우리가 어떻게 살려나가야 될까와 관련돼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평상시에 존경하고 그리고 지금 이 진짜 엄중한 국제 정치 하에서 진짜 한국만의 외교를 하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하고 계신 우리 박선원 의원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박선원 의원님과 이렇게 토론과 이야기를 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우리 임을출 교수님은 이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한미 관계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YTN을 비롯해서 JTBC, MBC 이렇게 여러 방송국에 가장 신속하게 출연하셔서 문제를 진단하고 분석해 주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도 깊이 있게 늘 그 말씀해 주시는 해안을 가지고 계십니다. 먼저 큰 질문 두 분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재집권입니다. 4년 쉬고 다시 집권했는데요. 첫 집권할 때도 사실은 매우 예외적인 존재이고 상당히 그 일반적인 국제관계의 상궤에서 조금 벗어났다기보다는 그 상궤를 뛰어넘는 많은 그 정책 노선도 제기하고 또 몇 가지 중요한 행보도 하고 했었는데요. 이 트럼프의 재집권, 바이든과 비교해서 과연 어떤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 어떤 점이 가장 눈여겨봐야 될 대목일까요? 네, 어떻게 보면 그 바이든 정부와의 이 차이점이 이제 훨씬 많고 네. 오히려 공통점을 찾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부분이 저는 그 차별화된 정책을 트럼프 행정부는 분명히 취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대응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유일한 뭐 유사점이라 그럴까 공통점은 중국에 대한 견제 부분이겠죠. 바이든 행정부도 그렇고 트럼프 행정부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중국을 견제하고 패권의 지위를 더 공고하게 할 것인가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일단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분야별로 또 그 시간을 가지고 얘기를 나누겠지만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내세우고 있는 핵심 구호가 결국은 그 미국 우선주의라는 거,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거 하고 그리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른바 이제 마가라고 하잖아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정책을 예측하는 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바이든 행정부와의 전면적인 차별적인 정책을 통해서 미국을 더 유대하게 만들고 미국 우선주의로 나아가겠다는 방향이어서 어떻든 이 부분 관련된 세부적인 진단과 토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미국 우선주의 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결국은 이미 충분한 군사력 외교 안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위대하게 한다 하는 것은 이제 경제적으로 더욱 위대하게 돼야 되겠다. 또 중국과 같은 도전 국가가 나서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뜻일 텐데요. 미국에서 그 하게 하면서 이미 충분히 미국을 들여다보았던 우리 임정관 책임연구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미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사고 중에 제가 흥미롭게 봤던 게 미국 우선주의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메리칸 익셉셔널리즘. 그게 되게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렇죠. 이상하게 그 아메리칸 익셉셔널리즘과 미국 헐리우드에서 만든 그 영웅 영화들이 이렇게 비교가 이렇게 되면서 결국 그게 뭐 공상과학의 그 영화이긴 하지만 그게 사실 자기들의 정체성과 관련된 영화라는 그런 인식이 되게 많았거든요. 미국 사람들이요.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바이든과 트럼프는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미국의 그 예외주의는 미국 전통의 가장 큰 축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실현하는가의 문제에서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뭐 첫 질문이니까 짧게 말씀드리자면 트럼프는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데 그 위대하게 하는 방법이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근데 미국 우선주의의 핵심이 경제입니다. 경제. 먹고 사는 문제.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이 추구했던 어떤 민주주의 리그라든지 그리고 중국 봉쇄를 하지만 러시아 봉쇄도 하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적인 어떻게 보면 유라시아 봉쇄 정책을 썼는데 그런 것들이 돈 계산과 미국의 직접적인 그 텐저블한 물질적 이익에 받지 않으면 무조건 걷어칠 수 있다라는 방식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가치 외교를 버리고 그리고 미국의 그 일자리 그리고 그 뭐랄까 미국의 그 수입 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걸 우선주의적으로 모든 방법을 군사력의 압박까지 해서 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국제적으로는 좀 혼돈이 더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좀 더 포커스된 경제 우선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예외론, 예. 미국은 보통 국가가 다르다. 그거는 결국은 미국이 더 우월하다. 미국 우월주의, 문화적으로는 영웅주의 이게 이제 하나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그래도 이제 뭐 소위 그 리버럴리즘 자유주의 세계의 그 패권을 주도하는 패권 국가로서 무언가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했었거든요. 시장도 제공하고 자본도 제공하고 보편적이고 선한 가치도 제공하는. 그래서 그 같은 제국주의라 해도 좀 선한 제국주의, 선한 패권 국가 이런 인상을 심어줬는데 이제는 인터내셔널리즘, 국제주의 협력 이거보다는 일방주의, 유니레이터럴리즘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과연 그 바이든이 한국을 대하는 것과 트럼프가 한국을 대하는 것에서 가장 큰 차이, 두드러진 차이는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일단 그 지금 현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한미 관계 관련해서 민주주의 가치, 자유의 가치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도 그 가치에 공감을 해서 이제 자유를 상당히 외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임정관 박사님이 잘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이제 그 가치 외교를 얘기했고 특히 이제 그 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을 명확하게 구분했지 않습니까? 바이든 행정부는 이 어떻게 보면 이게 진영을 구분하면서 이제 진영 간의 대결이 격화됐던 거고 이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간의 진영 대결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의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도 저는 보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어떻든 방금 말씀하셨던 그 미국의 그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그 민주주의를 가장 강조한 정권이 저는 이제 바이든 정권이었다. 이렇게 저는 일단 보는 거죠. 임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지금 한국을 대할 때는 분명히 이제 깔고 볼 것 같습니다. 수평적인 관계에서 평등한 관계에서 보진 않을 것 같고요. 바이든은 기본적으로 한국을 일본 밑에 있는 제2의 아시아 푸들로 만들려고 그랬고, 트럼프는 한국을 그 머니머신, 돈 나오는 기계로 할 것 같고, 그러니까는 둘 다 한국을 본인의 국익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그 수단으로 활용할 거는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차이점이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이물철 교수님 말씀드렸지만 동맹으로 나타나는 그런 관계성에 좀 차이가 날 텐데 동맹을 통해서 미국의 국익을 쟁취하느냐 아니면 그 바이든 케이스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동맹보다는 각계격파를 해가지고 각계격파에 대해서 자기한테 순응하게 만든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직접적인 말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뭐 순종적인 어떤 하나의 국가로 만드느냐 여기서 좀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보완할 대목이 있는데 사실 이제 바이든 정부는 우리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동맹의 가치를 복원하고 또 민주주의를 확산하려고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삼은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사이에 이제 한국 경제의 어떤 그 발전 중에서 미국 제조업이 꼭 필요한 그런 부분들, 예를 들면 이제 반도체라든지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이제 청정 에너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철저하게 이걸 이제 활용하는 그런 또 정책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군사안보 분야에서는 동맹의 가치를 내세워서 훨씬 이 동맹을 공고하게 만들면서도 경제 분야에서는 최대한 미국 기업의 이익, 그 미국 기업의 이익이 결국 이제 미국을 보다 강하게 만드는데 활용하려는 그런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고 한국과의 이제 그 반도체라든지 이런 그 2차 전지 이런 쪽과의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 동맹 또 나아가서 기술 동맹, 뭐 첨단 기술 동맹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 통해서 중국을 더 강하게 견제를 하고 그리고 또 미국을 더 강하게 만드는 그런 방편으로 그런 어떤 그 지렛대를 활용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이 돌이켜 보니까 미국의 공급망 체계에서의 위치가 많이 하락해 있고 그런데 한국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와 있더라 이런 거죠. 반도체, 방금 말씀하신 2차 전기, 전기차 비롯해서 뭐 대부분 세계의 핵심 10대의 기술이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대부분 5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그 대한민국의 재발견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군사 안보적으로는 동맹, 경제적으로는 이제 첨단 기술에 있어서의 제휴 연합 그것도 역시 동맹 하면서 약간 대등한 것처럼 보였죠.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다 미국이 가져가는 구조였는데 노골적이지 않습니까? 머니머신 이런 말도 있고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슬쩍 지나가는 듯 이제 우리 이물질 교수님 말씀하신 건데 진영 외교의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다라고 하는 점은 사실 새겨볼 만한 게 굉장히 많은 대목이 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2월 중순까지 우크라이나 문제를 협상했을 때 미국이 결국은 무엇을 위한 협상인가, 전쟁으로 가기 위한 협상인가, 전쟁을 막기 위한 협상인가, 상당히 이미 경로는 정해놓고 하는 협상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그건 이제 좀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어떻습니까? 머니머신이라고 하는 표현과 양자주의, 다자주의 속에서 서로 협조하는 것보다는 1대1로 맞서서 그냥 그 막강한 미국의 힘과 바로 상대하게 하는 그런 양자주의가 조금 더 이제 트럼프 정권의 그 특성일 텐데 이것이 핵심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가장 1차적으로 어떤 문제를 줄 건가, 아니면 어떤 좋은 점을 줄 것인가. 좋은 점이 있을까요? 좋은 말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이 그 한미 양자 간의 이제 협상을 우리가 염두에 둘 때 이제 핵심 쟁점이 될 만한 것이 또 우리가 그 쟁점을 관해서 미리 준비해야 될 것이 이제 역시 그 방위비 협상이 되겠죠. 이 방위비 안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시지만 이제 주한미군 주둔 비용하고 그리고 이제 한반도에 수시로 전개하고 있는 그 미국의 전략 자산 그 배치 비용 이 두 가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그 비용들인데 사실 이
그 이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는 이미 이 트럼프 당선인이 아예 그 가이드라인을 이미 제시를 했죠. 지금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그죠? 지금 한 제가 알기로는 한 1억 불인데 이걸 한 10억 불 아니죠. 10억인데 지금 현재가 10억 달러 수준인데 이걸 100억 달러 수준으로 이게 늘리겠다. 이제 이걸 언급하면서 사실은 이제 한국이 머니머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국이 돈은 잘 버는데 이 그 방위를 위해서 분담하는 비용은 너무 작다. 이래서 이제 머니머신이라는 그 용어가 나온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역시 이제 무역 통상 관련 이슈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것도 이제 그 트럼프 당선인이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죠. 중국에 대한 그 대중국 그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를 60% 그 매기겠다 이상으로 매기겠다. 그리고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는 20% 수준을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제 우리가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뭐 우리 한국 무역의 거의 한 20에서 25%를 차지하고 그렇죠. 있는 게 중국이고 그리고 또 미국에도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우리 한국 제품의 그 거의 수출액의 40%가 중국 또는 미국이거든요. 그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세가 크게 올라갈 거라는 예상을 지금 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 방위비 분담 이슈하고 이 무역 통상 이슈 이 부분이 이제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양자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우리 정부가 이걸 얼마나 이제 지혜롭게 또 그러면서도 우리의 이제 국익을 최대한 관철하는 방향으로 협상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국방과 우리 안보 그리고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쟁점들이거든요. 여기에 모든 걸 집중해서 지금부터라도 협상력을 강화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과제를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 돈이 많은데 국방비를 적게 쓴다라고 하는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보다 그 연 예산으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GDP 평균 기준으로 그렇고 가장 많은 국방비를 쓰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결코 무임승차 국가, 일본이나 나토, 유럽 국가들과는 전혀 다르다 하는 점을 이제 과거에도 강조했었고 또 대부분 미국의 대한 전문가, 한국 문제 전문가는 다 알죠.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주둔비,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데 드는 비용, 급여까지 다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훈련비, 그다음에 전략자산이 왔다가 가는 건데 전체 와서 돌아가는 비용 전체를 한반도 수역에 조용히 왔다 가는 어떤 그 핵잠수함이라든지 아니면 공개적으로 왔다 가는 어떤 그 항공모함이라든지 아니면 B-52 전폭기가 왔다 가는 것까지 다 비용으로 이제 우리한테 부담시키고 사실은 동북아와 국제사회에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어떻게 보면 패권 유지 비용인데 우리한테 다 물릴 가능성도 있고 또 우리가 한미 FTA이긴 하죠. 자유무역 협정에 의해서 이제 한국과 미국은 사실상 관세를 무작위로 때릴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예외가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10에서 20%면은 우리 수출 경쟁력으로 따져봤을 때 엄청 높은 거거든요. 우리는 이미 다 정말 이익이 잘해봐요 6, 7% 날까 말까 하는데 10%, 20%로 관세가 매겨진다면은 물론 미국 시장에서 비싸게 팔리는데 과연 경쟁력을 유지할 거냐 이런 그 우려가 있죠. 우리 임 박사님께서 아까 머니머신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구체적인 이야기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시죠. 우선 이제 얘기를 하면 트럼프는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경험을 해보는 거기 때문에 새로우면 새롭다고 할 수 있지만 새롭지는 않죠. 그리고 일기에 했던 똑같은 것이 압박 올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기에서도 방위비 분담금 그리고 경제 무역 수지와 관련된 압박이 왔는데 이거는 같은데 사실 이게 하기 나름인데 더 걱정은 트럼프보다 사실 현 정부가 저는 더 걱정입니다. 약간 좀 떨어지는 얘기긴 하지만 대상은 똑같은데 무시무시한 대상인데 그거를 잘 다루고 협상을 할 수 있는 현 정부의 능력, 윤석열 정부의 능력, 현 윤석열 정부의 능력 결국
이게 트럼프와 윤석열 정부의 그 협상 결과에 따라서 국민들의 부담이나 피해가 있는 건데 사실 트럼프는 어쩔 정도 이제 좀 상수가 돼버린 상황인데 여기 사실 저희가 2년 반 동안 하면서 능력 부족 등등 하면서 여기가 너무너무 불확실하고 불안한 결과가 돼버리니까 결국 국민들이 받아야 되는 그게 뭐 때문에 리스크가 더 높은가 싶으면은 저는 사실 윤석열 정부의 리스크도 상당하다, 오히려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좀 이제 트럼프 쪽으로 해서 얘기를 하면 이게 머니 머신이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트럼프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한테 빚진 국가들한테 빚을 받겠다. 그러니까는 미국이 여태까지 수혜 국가로서 여러 국가한테 막 혜택을 줬다는 얘기죠.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이란 거고요. 그리고 한국은 그것을 낼 수 있는 능력도 되는 나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사실 그 전략적으로 협상을 할 때 갖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 미국 우리는 너한테 혜택을 받았어 라는 태도를 취하는 순간 우리는 진짜 빚쟁이가 되고 그 거래에서의 그 평등한 위치라고 하면은 수직적인 관계가 돼버리거든요. 문제는 지금 윤석열 정부나 사실 보수 쪽에서 하시는 분들이 우리 사실 이제 뭐 태극기 분들도 있지만 항상 태극기와 성조기를 같이 들고 가시는 그 마음에는 우리는 항상 미국한테 빚지고 있고 미국한테 갚아야 되는 그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트럼프의 그 머니머신을 만들어주는 동조적 역할을 우리 내부에서 하고 있다. 그리고 그거를 정책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윤석열 정부가 되게 걱정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한 그 보편적인 이해 속에서 또 이 안보 측면 또 한반도와 동북아의 그 안보 지형에는 반드시 불리한 건 아니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취임하면 그 하루 내에 해결하겠다 이런 말을 했고 또 월초인가요?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도 어제 그 팍스뉴스에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뭐 바이든 정부하고 바이든의 이제 제이크 설리반 현재 국가안보보좌관하고 한 팀으로서 지금 협력을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모든 전체의 과정을 전쟁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그런 프레임워크에서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를 했고 자신이 앞으로 할 일은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 트럼프 대통령 하고자 하는 것,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나의 임무다라고 했는데 매우 예외적으로 지금 당선 3주도 안 됐는데 2주 만에 사실은 그 국가안보보좌관을 내정을 했고 또 어제는 알렉스 웡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아마도 그 북한 내지는 동북아 담당 선임 보좌관 국가안보안전보장회의 NSC의 선임 보좌관 역할을 맡길 것 같은데 알렉스 웡은 잘 아시다시피 폼페이오 CIA가 부장했을 때도 같이 다녔고 또 앤디 킴과 그 폼페이오가 이제 국무장관 왔을 때도 같이 북한을 다녔던 친구이기 때문에 그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극도의 그 부정적 감정을 갖고 있던 그 퍼틴즈하고는 상당히 다를 것 같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 안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떨 것으로 보입니까? 예. 일단 이 트럼프 일기 때 정책을 안보 정책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볼 때는 제가 관찰할 때는 일단 전쟁을 싫어합니다. 전쟁을 싫어하고요. 이제 전쟁을 싫어하니까 주한 미군들의 그 어떤 분쟁 개입을 이제 최소화하려고 하고 또 이 사람이 또 싫어하는 게 재정 지출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경제인 출신이다 보니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든 효율성을 강조합니다. 생산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둬내는 게 이 트럼프 당선인의 아주 저는 장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힘을 통한 평화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게 이 힘을 통한 평화가 뭐 지금 바이든 행정부처럼 뭐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회복하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모색하라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서는 별로 이게
반길 만한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취임 첫날 뭐 24시간 만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개입, 그 미국의 패권 질서를 유지하긴 유지하는데 이 유지를 위해서 강력한 군사력은 갖추겠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해외 분쟁에 최소한 개입을 하겠다. 그거를 위해서는 이제 전쟁을 가능하면 안 벌리는 거죠. 하여튼 이런 어떤 트럼프 대통령 개인적인 성향, 이런 걸 이제 감안했을 때, 그러면 이제 이 길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예상할 거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는 일단 전쟁은 빨리 끝내겠다 가능하면. 물론 이제 중동 전쟁이 약간 변수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친이스라엘 정책을 취하다 보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전쟁은 저는 끝내는 게 별로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건 네타냐하고 그 개별적으로 친분을 지금까지 유지해왔고 얼마든지 설득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문제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이거는 이제 푸틴도 설득해야 되고 그 젤렌스키도 이제 설득해야 그렇죠. 되니까 요거는 약간의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임기 초기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켜서 자신의 어떤 업적을 빨리 만들어내고 이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외교안보 어떤 국방 정책이 재정립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강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알렉스 윙 그분 얘기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도 뭐 몇 차례 만났습니다. 만나서 얘기도 나눠본 적이 있고 그분이 참 직함이 보니까 국가안보 부보좌관이더라고요. 보좌관의 부보좌관으로 돼 있는데 상당한 이제 격상된 그 그렇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이제 그 실무적 경험이 이런 것들이 아마 그 북미 간의 새로운 대화 협상에 협상에 상당히 기여를 할 것으로 저도 기대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문제는 저는 당분간은 우선순위가 될 가능성은 일단 낮을 것이라고 일단 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지금 보는 측면은 그러니까 중요한 이 외교 안보 국방 그 라인들이 몇 면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뭐 방금 말씀하셨던 국가안보 보좌관 그리고 또 국방장관, 국방장관, 국무장관, 뭐 CIA 부장, 뭐 국가정보국장 이 사람들 몇 면이 관통하는 게 전부 다 중국을 견제하는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다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당분간 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금 이야기한 대로 루비오 국무장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국방장관, CIA 부장, 국가정보장이라 그러죠. 디렉터 오브 내셔널 인텔리전스, DNI라고 하는 데까지 다 해가지고 그냥 강경한 게 아니에요. 중국에 대해서 강경파다 하는 게 아니라 강경파 중에서 가장 강경한 사람 4사람을 다 모아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중국 하나는 패권국으로서 미국의 지위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밟고 간다 이런 건데 다시 한번 이제 보면 일단 중국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임 교수님이 이제 이야기하신 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시킨 것을 조금 더 우선순위에 놓고 그다음에 네탄야후는 본인하고 관계도 있고 하니까 조금 뒤로 미뤄둔다 하더라도 지금 이미 또 협상을 뭐 헤즈볼라하고 하느냐 마느냐 벌써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헤즈볼라도 이란도 다 더 이상의 확전을 원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상태. 그리고 알렉스 웡을 이제 안보 부보좌관이면은 매우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 담당, 북한 담당을 뭐 파틴저도 뭐 안보 부보좌관 했지만은 다른 일을 뭐 인도 문제까지 다 관장을 했었는데 알렉스 웡을 안보 부보좌관 했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수석 앞에 그래도 수석이 붙던데요. 수석 부보좌관. 예, 수석 안보부 보좌관. 보좌관들 중에서도 그래도 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개 보면 이제 원래는 단순했어요. 내셔널 시큐리티 어드바이저, 국가 안보 보좌관. 그다음에 데피티 내셔널 시큐리티 어드바이저에서 이제 안보 부보좌관. 그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다 선임 보좌관. 각 국가별 지역별로 선임 보좌관. 그다음에 뭐 비핵이라든지 아니면 카운터 테러리즘이라든지 뭐 이제 아까 말한 비확산이라든지 아니면 중동 문제 이렇게 기능별 지역별로 이제 그 선임 보좌관들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국장급 보좌관 이렇게 이제 있는 체제인데 앞에 그 수석이 붙든 안보 부보좌관이 붙든 간에 매우 높은 직위를 준 것은 북한에 주는 시그널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아까 그 뭐랄까 미국의 평화를 추구하는 입장 특히 이 트럼프 그러니까는 이 힘에 의한 평화 해가지고 이제 이 윤석열 정권은 좀 피스 바이 파워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이제 피스 스루 스트렝스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강력함 그렇죠. 전체 힘. 스트렝스는 파워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인데 이 국제 분쟁과 안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점이 가장 두드러진다고 보십니까? 저는 트럼프를 보는 시각이 여러 시각이 있겠지만 이 트럼프의 거래주의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좀 시각을 보면 재밌습니다. 이게 지금 안보 라인이나 이런 분들이 되게 그 강경파 중에 강경파들을 놨다고 말씀하셨어요. 중국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예. 뭐 그런데 또 한편에 이번에 그 뭐 강요들이나 뭐 이렇게 보좌관들 보면은 충성파, 로열리티가 있는 사람들만 뽑았다라고 그렇죠. 또 이제 있습니다. 가끔은 제가 이걸 보면서 재밌는 게 이 두 가지가 좀 충돌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는 좀 이제 협상을 해라라고 이제 오더를 내리는데 강경파는 강경파 입장으로 좀 세게 나가고 싶은 거죠. 저는 트럼프가 요 그림을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그 좀 국합 배드캅 거래할 때 그런 역할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경찰, 나쁜 경찰에서 상대방을 잘 이렇게 심리적으로 다뤄가지고 우리한테 최선적인 역할을 하는 건데 결국은 트럼프는 항상 착한 역할을 좀 하고 싶지 않을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되게 강력한 사람들을 전방에 포지션하고 결국 마지막 가서는 자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놓음으로써 이게 트럼프의 거래주의에 맞는 인력 포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제 협상과 거래로 갈 텐데 이거는 이제 트럼프가 이번 대선하면서 제일 문제점으로 삼은 두 가지 그룹이 있는데 딥스테이트와 워머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본인의 일기의 경험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기존 경제나 정치나 외교나 기본적으로 일기나 이기나 다른 게 없는데 일기를 통해서 트럼프가 배운 게 뭐냐. 관료주의 때문에 내가 했던 걸 못했다. 내가 중요한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폼페이오가 중간에서 방해해가지고 북한 못했다. 자기를 하고 싶은데 중간에서 방해하는 그룹들을 지금 이제 그룹핑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딥스테이트, 워머. 그럼 그런 사람들 위에 있으려면 충성이 필요하니까 저는 이게 좀 뭐랄까 강병파와 어떤 충성파에서는 이제 트럼프가 힘이 있으니까 충성파 위로 간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다시 돌아와서 안보적인 문제를 지금 거래적인 차원에서 보는 트럼프 이것을 지금 한국으로 옮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라고 보면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트럼프가 한국으로부터 돈을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북한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 하나, 뭐 시나리오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한국이 제일 우려하는 게 뭔지 잘 알죠, 트럼프가. 한국을 패싱하고 미국 간에 만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뭐지 바이든 같은 경우는 전략자산무기 관련돼 가지고 뭐 돈을 받았지만 트럼프는 사실 정보를 가지고 한국한테 돈을 팔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도 좀 해보는데요. 그게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지금 트럼프는 뭘 하고 싶냐면 트럼프의 레전드를 만들고 싶은 개인적 욕망이 상당히 큰 사람입니다. 미국도 트럼프의 나라로 만들고 싶은 그런 욕망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트럼프 일기 때 힐러리 사실 남북관계의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은 사실 트럼프를 지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힐러리를 지지했습니다. 왜냐하면 힐러리는 그래도 북한하고 대화를 하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있었고 당시 공화당이 트럼프가 장악하기 전에 네오콘이 지배했던 거기 때문에 네오콘의 그런 이제 강압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북한을 대하면 남북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해서 남북관계의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은 트럼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남북관계의 공간을 만들어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2024년 이번에 와서 공화당의 그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네오콘에서 메가로 바꿨습니다.
메가 자체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으로서 쉽게 말하면 전쟁 개입주의를 상당히 싫어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평화적 의지를 가지고 한 번 더 문제를 풀려고 하는 개인적 욕망이 상당히 클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 있는 예, 측면이 있겠다. 그렇게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정리를 하면은 이제 이번에 그 트럼프 안보팀의 특징은 로열티, 예? 충성.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트럼프한테 충성을 하는데 그 기존 그 체제, 국방부면 국방부, 뭐 CIA 뭐 국무부 이 안에 도사리고 있는 관료제 예. 해서 사실은 뭐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미국의 이익은 우리가 지킨다라고 해서 결국은 각 부처의 할거주의와 관료주의의 이익만 대변하는 이 국가 안에 국가로 자리 잡은 딥스테이트 이들을 좀 척결하겠다. 그래서 이들을 척결하려면 어떻습니까? 아주 고위직 출신들은 이 딥스테이트하고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중간 정도만 경험한 사람, 대령 중령 경험한 사람, 뭐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 경력이 아주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그 내부의 내용은 잘 아는데 마음껏 뒤집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충성심과 이 마음껏 뒤집을 수 있는 정치적인 힘은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충성하니까 대통령이 나한테 힘을 실어준다. 여기에다가 하나의 이슈를 잡으면은 통일적으로는 중국에 대해서는 강력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약간은 그 기능주의적인 힘을 과시하고 그 힘을 통해서 경제력을 키우는 거지 힘을 직접 사용하는 거는 좀 자제하는 전쟁에 대해서는 좀 뭐랄까 좀 조심스러운 편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트럼프하고 이 새로 이 임명된 그런 그 안보팀은 이제는 폼페이오 같은 사람 싫다 이거죠. 폼페이오가 이번 대선에 완전히 찍혔거든요. 자기가 자기가 그 대선 나가려고 준비도 했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존 볼턴.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내 뜻을 꺾으려고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폼페이오, 존 볼턴 뭐 경력 있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도 안 쓰고 그 부서의 출신이지만 뒤집을 의사가 있는 사람. 내부에서 반란을 일으킬 사람을 이제 선택했다. 그리고 그것의 지향점은 그 트럼프의 그만의 어떤 그 전설, 신화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꿈이 있지 않겠냐 이제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고 이제 한반도 문제 이제 조금 더 돌아보면은 김정은이 어떻게 볼 것인가 트럼프를 최근에 뭐 김정은이 이제 연설을 했어요. 그 국방 전람회 가서 연설을 했는데 트럼프 바이든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 미국 통칭에서 상당히 강한 입장을 발표하고 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 그 의원님이 정리를 일단 너무 잘해 주셨고요. 아주 뭐 다 공감을 하고요. 사실 그 김정은 위원장은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을 굉장히 반길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공식적으로는 네. 공과 사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내가 트럼프하고 진짜 친밀한 건 맞다. 그걸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아요. 그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개인도 굉장히 싫어할 수 있는데 불신할 수 있는데도 내가 트럼프는 내가 좋아한다. 그런 김정은 위원장도 계속 얘기하고 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그 의중을 담은 다양한 뭐 담화라든지 성명 거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우리가 뭐 좋다. 그걸 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으로는 우리는 미국의 정체성을 신뢰할 수 없다. 정권 교체가 돼도 결국 미국은 우리에 대한 침략적, 적대적 대북 정책은 유지할 거다. 여기에 대한 인식을 가장 최근까지 계속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은 속셈을 들여다보면 이런 것 같아요. 트럼프 이제 당선인과의 협상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있다. 근데 지금으로서 우리는 핵무력, 군사력을 강화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다. 미국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강력한 핵무력과 또 관련된 국방력을 우선 갖춰놓으면 이게 나중에 협상이 재개될 때도
자기들의 힘을 그러니까 협상력을 제고하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한테는 이전과 다른 트럼프 일기 때와 다른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졌죠. 그게 바로 이제 러시아하고의 그 이제 군사 동맹이 지금 복원된 거잖아요. 그 이런 어떤 뒷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조금 여유를 가지고 접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협상을 언젠가는 다시 하긴 하지만 미국과 협상을 하지만 미국이 자신들에게 뭔가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자기는 움직일 수가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 신뢰할 수 있는 조치라는 게 결국 이제 한미 군사훈련의 수위를 좀 낮춘다든지 아예 중단은 못할 테니까 그리고 이제 그 전략 자산이 지금 거의 일상적으로 배치가 되고 있잖아요. 이 전략 자산 배치를 좀 재조정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지금 계속 지금 사회 보내고 있어요. 지금 이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 근데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이 김정은 위원장과 협상을 해서 우리 두 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이게 북한 문제 해결에 뭔가 확실한 공을 세울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을 한다면 방금 그 얘기한 이 두 가지 정도는 얼마든지 이제는 조정이 가능할 걸 보거든요. 과거에는 관료들이 엄청 반대했죠. 뭐 한미 군사훈련 중단한 거 관련해서 국방성, 국무성이 얼마나 반대를 했어요. 근데 이제 두 분이 얘기하신 대로 아마 이런 부분은 속으로는 반대해도 드러내놓고 반대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 더 중요한 북한이 미국에 주는 이런 군사적 위협, 안보 위협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이런 측근들도 이게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이제 측근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마냥 반대만 하지 않을 거다. 이게 김정은 위원장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임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북한이 이제 사실 꿈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러시아에 이제 파병을 해가지고 러시아에 대한 레버리지 지렛대도 좀 확보하고 그래서 조금 더 나은 여건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임 교수님 말씀이시고요. 며칠 전에 이제 국방 관련해서 김정은이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하고 대화를 끝까지 가보니 공조는 아니었고 힘 있는 그 강대국이 우리의 생존을 적대적 정책 그 막판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이제 말 그대로 보면은 김정은의 그 되게 그 극한의 거부감을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사실 아무 얘기도 안 했으면 사실 그게 더 어떻게 보면 강력한 메시지였을 같은데 말을 했다는 얘기죠.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부정적인 얘기였었는데 저는 그 이물질 교수님이 좀 아까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다 동의를 하면서 하나 좀 그냥 상상력을 좀 하자면 푸틴이 만약에 북미 관계의 가운데서 조절자로 나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옛날에는 이제 중국이나 한국을 통해서 뭐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지금 러시아가 이제 북한의 신뢰를 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돼서 잘 해결이 되고 지금 뭐 또 미국이 러시아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가는 그런 방향성이 있으니까 아마 러시아가 중심에서 북미 관계를 조절하는 조절자로 나서지 않을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또 어떨까 문제는 뭐 나중에 뭐 기회가 되거나 좀 하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만날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매우 독특한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오히려 좀 미국하고 북한 사이에 중재자 내지는 좀 관계를 연결해주는 메신저가 되지 않을 것인가 이런 입장인데요. 제가 옛날 이야기를 한두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2019년에 하노이 때 다들 이제 이게 판이 깨져가지고 안 좋은 부분만 이해를 하시는데요. 저는 이제 그때 상황실에 있다가 이제 판이 깨지자마자 바로 이제 베트남 하노이에 날아갔었습니다. 가서 좀 보기도 했고 하는데 이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묘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26번 편지를 주고받았다면서 그걸 러브레터라고 말을 쓰고 있고 또 이분이 이제 지난 대선 기간 중에서도 이제 뉴욕 양키즈 그 스타디움에까지 불러서 김정은과 같이 야구를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김정은이 이제 막판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나가버리려고 하니까 이제
판이 깨졌다 생각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그 뭐랄까 상당히 그 아쉬운 표정을 지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면은 네가 많이 받고 싶으면 많이 내놓고 적게 줄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면은 적게 가져가려고 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을 했고 또 하나는 너 이번에 올 때 뭐 쉬운 몇 시간 걸려가지고 기차 타고 왔다고 하는데 나 이제 지금 미국 가야 되는데 가는 길에 너 진짜 데려다 줄게. 맞아요. 그 평양에 데려다 줄게. 이제 하는 건데 그게 그냥 놀리는 게 아니고 굉장히 어떤 그 아버지처럼 그런 느낌을 줬고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이제 아버지를 어떻게 보면 젊은 나이에 잃고 권력을 잡으면서 자기 고모부 장성 때까지 다 처형하는 피비린내라는 이 과정을 거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이 트럼프와 김정은 가운데 이제 묘한 브로맨스는 아니고 부성애 같은 것이 흐른다. 트럼프도 자기 아버지한테 아주 혹독하게 훈련받고 아버지 별로 안 좋아하는 애증의 관계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는 2019년 6월 3일 날, 30일 날 갑자기 판문점에서 이제 트럼프 그다음에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 3자 정상회담을 했었는데 1시간 정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안보 보좌관들만 이제 배석을 했었는데 이때 한 35분 정도를 그 김정은이가 하소연을 합니다. 이제 맞아. 자 다시 이제 가서 이제 곱씹어 보니까 너희들은 정말 나하고 협상할 만큼 했는데 나의 노력에 비해서 너희들 진심이 못 따라주더라. 그런데 또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한다고 하니 내가 무슨 면이 서겠느냐. 이거 좀 하지 말라고 한 30분을 이야기했어요. 그때 좀 아쉬운 점은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 그 자리에 계셨으니까 우리 이번에는 연합훈련 하지 맙시다 해도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꾸 이제 전작권 그 반환해 오는 그 일정하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말을 못했어요. 근데 야 그때 평양에서 이 차를 타고 2시간 반 이상 오면서 김정은이가 트럼프한테 이야기 하나 하러 온 거거든요. 군사훈련 하지 말아달라고. 그랬을 때 우리 대통령이 이번에 군사훈련 미루면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루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3자가 새롭게 그 싱가포르 선언을 되살려보자 이런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데 그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미국도 한국이 없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고 북한도 한국이 없어야 되겠다. 미국하고 만나는데 이런 생각을 좀 거친 것이 아닌가 이런 그 아쉬움이 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에 보면은 러시아가 북한을 필요로 하고 그저께 그 신원식 국가안보 보좌관이 나와가지고 국가안보실장 안보실장이죠 지금 안보실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러시아로부터 평양에 방공망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을 지원받은 것 같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북한이 약점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재래식에서 지금 대대적으로 그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무기를 생산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종 핵무기 미사일 개발하고 있고 다종다양의 그 미사일 뭐 이제 초대형 방사포부터 시작해서 만들고 있고 거기다가 우리가 압도적으로 위에 서 있었던 그 제공권 부분까지 이제 북한이 답을 세운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상당히 이제 어려워지고 북한이 좀 여유가 생기는 그런 국면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대화의 물꼬는 좀 트여야 되겠다. 그런데 제 느낌은 이제 둘 다 못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중국은 여기 중재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동안. 오히려 좀 브레이크를 거는 입장이었고 만약에 새로운 판을 짜면은 러시아 푸틴과 북한의 김정은은 지금 거의 한 팀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나하고 전쟁을 끝내는 것도 좋은데 내 동생도 좀 챙겨라 이런 가능성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임정관 박사님의 관점에 대해서 상당히 재밌게 보면 어떠세요, 교수님? 저는 좀 현실성도 있다고 봅니다. 현실성이 좀 예, 있다. 왜냐하면 이전에 이제 그 우리 한국 정부가 그런 역할을 해주길 바랬는데 일단은 뭐 더 이상 이제 미련을 지금 다 이제 내려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관계를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트럼프하고 또 푸틴과의 관계 그 두 사람의 그 협상가적인 그런 기질을 발휘하고 이러면 진짜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푸틴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한반도의 어떤 비핵화의 진전을 이뤄내고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냈다. 아, 이건 큰 성과죠. 그리고 훨씬 더 강력한 지렛대를 그렇죠,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저게 종전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푸틴이 많이 양보해주고 그 트럼프의 위신을 많이 세워준다면 그런 방식으로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된다면 아마 푸틴하고 트럼프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그죠? 이번에 그 완전히 새로운 무기를 선보였잖아요. 푸틴이 이제 그 오레시니크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극초음속 그 탄도 미사일인데 그 탄두의 그 탄을 활성화시키지 않아서 폭발력을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일단 안 했죠. 거기다가 이제 뭐든지 얹히면 되는 거거든요. 미사일 위에 지금 탄두 부분에 이제 뭐 핵을 얹힐 수도 있고 뭐 전술핵이든 뭐 다양한 그 폭약을 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얹히지 않았고 이것이 이제 여러 발이 동시에 떨어지면서 서방을 비롯해서 어느 나라도 인터셉트 요격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푸틴이 공개적으로 말을 했어요. 요격할 수 없다. 실력을 보여주겠다. 그 대신 그 탄두에는 아무것도 담지 않았다. 그리고 발사 30분 전에 미국한테 통보했다. 그리고 이 거리는 ICBM, 그러니까 인터컨티넨탈이라고 그래가지고 대륙간 탄도탄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을 겨냥한 건 아니다. 이거는 이제 그 이번에 그 이제 영국이 하나 이제 톰쉐도 하나 보내줬잖아요. 그러니까 영국까지 포괄해서 이제 중거리 이거 요격 탐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은 나는 이런 새로운 기술을 갖고 있고 대대적으로 생산하겠지만 그러나 협상하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어제 또 하나가 나왔습니다. 우리의 핵 기술을 필요한 나라에게 기술을 도와주려는 생각도 할 수 있다. 왜? 한국이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주면은 그렇죠. 이거 정말 살 떨리는 이야기인데 대체로 이제 협상론 국제정치 협상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소련하고 러시아에서 나온 이야기는 가볍게 듣지 마라 그래요. 대개 이제 우리 협상하면은 이제 블러핑이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호언 장담하면서 실제로는 이제 카드는 없으면서 위협만 하는 그런 그 말폭탄에 불과하지 않을 거다 생각하는데 소련이나 러시아가 말을 하는 거는 그거는 잘 새겨들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푸틴이 우리 그 윤석열 정부의 어떤 그 우크라이나 관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결 과정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 같이 생각해 주시나요? 사실 러시아는 상당히 일관되게 이제 그 대한국 메시지를 보냈어요. 비록 자기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나토 서방 국가들하고는 지금 대결하고 있지만 한국은 조금 거리를 둬서 이 전쟁 이후에 그 한 러시아 관계를 염두에 둬라.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경제 협력 관계가 워낙 중요하니까. 그리고 또 그 북한하고 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맺을 때도 그 이제 유사시 그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이제 이거는 한국을 겨냥한 게 아니다. 당신들이 북한을 먼저 침공하지 않으면 이 조약은 거의 당신들하고 작동은 없다. 그 메시지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미 동맹 또 나토하고 지금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지랖이 넓게 그냥 개입을 해서 나토하고도 굉장히 지금 그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한국의 어떤 방산 능력을 인정해서 계속 이제 무기를 요청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 연결됐으면 아마 언젠가는 살상 무기까지 저는 제공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다행인지 뭐 어떻든 한 달 아니 2달이 안 남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20일이니까. 등장을 하면서 저는 살상 무기까지 제공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건 어떻든 러시아는 한국 정부가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순간 이 북한과 맺은 이 조약의 이제 그 적용 범위가 적용 대상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들에 대한 침공, 그러니까 러시아인들이 죽을 수도 있는 그 무기를 보냈다. 바로 그 표현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선은 북한하고 뭐 핵 기술 이전이랄까 우리 한국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북한의 그 관련된 기술을 다 이전해버리면 이건 지금하고 차원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상 무기 지원해서 얻을 수 있는 약간의 국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완전히 소탐대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순간 조약에 그러니까 북한과 러시아 간의 그 자동 개입 조항에 관련된 군사적 대응에 바로 직접적 대상에 한국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북한이 원하는 또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원하지 않는 그런 다양한 핵심 기술들, 핵 미사일 관련 기술들이 북한에 전달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는 한미 관계를 봐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그 동북아 평화와 경제를 늘 살펴보고 있고 또 우리 동북아 평화경제 협회에서 평화가 곧 경제다라고 하는 그 모토 하에서 남북 관계 동북아 전체의 평화 문제, 안보에 있어서의 평화 문제, 또 갈등의 평화적 해결에 대해서 매우 그 깊은 관심을 갖고 우리 협회를 끌고 가고 있는 임 박사님 보시기에 현재 윤석열 정권이 지금이라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G20 가가지고 러시아를 맹비난했습니다. 그걸 이제 보수 언론에서는 했고 그 전반적인 기조는 뭐 할 말을 하는 외교 이런 틀에서 이제 봐준 것 같은데 참 어리석은 행동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러시아가 그 핵을 지원하겠다. 만약에 한국이 살상 무기를 주면 이제 그러면 방어 무기는 괜찮다는 얘기인가?라는 사실 질문이 좀 저한테 스스로 들었는데 이걸 좀 오독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가 레드라인을 살상 무기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우크라이나에 여태까지 해왔던 뭐 나토와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보호해주는 그 클럽에도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방어 무기까지는 보내서 오늘 우리 체면을 살리고 뭐 레드라인 지킬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것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어 무기도 보내면 안 되고요. 특히 방어 무기는 당연히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절차적으로 올해 안에 보낼 수 있을까요? 못 보냅니다. 내년에도 못 보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에너지만 빼는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국내의 그런 에너지를.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것은 그냥 말을 안 하는 걸로 관련된 사안과 관련돼서 체면이 중요하면 말을 안 하는 걸로 해서 조금씩 하고 단지 국가적 체면이나 어떤 한국의 위상을 봤을 때 인도주의적 지원은 계속할 수 있지만 군사적이나 외교적으로 압박하는 언사나 행동은 하는 게 우리가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영리하지 않은 외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동북아의 평화, 우리의 안전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 지금 그 신원식 안보실장이 왜 갑자기 나와가지고 방공 무기 체계를 러시아가 북한에게 제공한 것 같다. 그런 소리를 왜 할까? 봤더니 지금 이제 살상 무기가 아닌 무기 체제로 지금 방공 무기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방공 무기도 사실은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네, 그런 건데 이제 본인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다. 그런 점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러시아 땅에서 러시아인을 죽게 만드는 무기를 보내는 나라. 그 나라는 무기만 보내겠느냐. 반드시 그 무기를 쓸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줘야 하기 때문에 사람도 같이 온다. 그럼 전쟁에 참여하는 거다. 이런 건데 지대공 방공 무기 체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살상 무기 하면은 뭐 그 중에서 러시아 가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가 따로 있고 무슨 뭐 이 키이우를 지키는 방공 무기 체계는 이제 러시아도 북한 줬으니까 상관없다 이런 건데 일단은 러시아가 북한 줬는지 확인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그 신원식 안보실장의 발언이
지금 우리 임정관 박사님 말을 듣고 보니까 그 위험한 발언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지대공 방공 무기 체계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천무를 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천무는 좀 이제 거리는 짧습니다. 그 멀리까지 보내서 뭐 이거 한 50km 사거리밖에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뭐 더 나가는 것도 있고 이제 약간 거리를 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한 그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것은 월츠 미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가 이 현재 모든 과정은 전쟁을 끝나가는 프레임워크 안에서 봐야 된다 이런 말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끝으로 이제 그 두 분께서 북한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과연 지금 김정은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사실 이제 그 남북 관계를 완전히 지금 단절시켜 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일 뭐 민족 지우는 작업을 거의 이제 마무리하고 있다고 봅니다. 뭐 헌법에까지 명기를 하고 뭐 이 정도인데 사실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일단은 체제 생존이라고 봅니다. 여전히. 그래서 체제 생존을 위한 가장 전략적 선택이 뭘까? 그래서 이제 러시아를 선택했고 실제로 러시아하고 협력을 하면서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의 이제 체제 유지에 도움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 경제 분야도 보면 상당히 지금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정제유를 공급받는 겁니다. 이 정제유는 군사적인 용도로도 굉장히 요긴하지만 뭐 산업, 교통, 운수 모든 측면에서 이 정제유가 이 북한 경제를 최소한 유지는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북한 체제가 지금 곧 무너진다. 이 북한 체제의 지금 내부 균형이 심각하다. 이렇게 보는 관점은 사실은 지금 그거는 전혀 현실과는 맞지 않다. 그러니까 체제 유지를 위한 전략적 선택을 했는데 그럼 과연 러시아하고 잘 지내는 게 최선일까?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역시 마지막 최종 목표는 역시 미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미국으로부터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거. 이게 되지 않으면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굉장히 모든 게 이게 부족한 상황에서 아무리 러시아하고 협력을 해도 이걸 그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걸 메꿀 수는 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긴장이 완화가 되고 이 긴장 완화를 토대로 좀 더 이렇게 그 외부하고의 협력을 확대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북한은 계속 고립된 채로 엄청난 그 고통을 계속 겪고 그게 이제 국제사회로부터 인권 탄압, 뭐 인권 착취 이런 거에 대한 비난을 또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또 핵심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김정은의 체제, 김정은 정권의 이런 그 고민들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살피면서 우리의 어떤 전략적 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우리한테는 상당한 위기를 분명히 안겨 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의 요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요소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기회의 요소를 우리 그 의원님들이나 이런 정치인들 그리고 또 전문가 그룹에서도 좀 이렇게 힘을 합쳐서 이 기회 요소를 잘 포착해내고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걸 통해서 이제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만드는 거 이게 중요한 저는 목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주 결론에 가까운 말씀까지 다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싸우지 않고 이긴다 하는 게 트럼프의 전략이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을 볼 때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니까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우리 저희 임정관 박사님은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좀 어때요? 이제 긍정적이고 좀 새로운 비전 측면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한반도의 안보 상황, 전쟁을 빼고 전쟁 가능성 빼고 지금보다 나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고통을 벌써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은 지금 잠도 못 자고 약을 먹고 주무시고 벌써 이제 그 피해를 받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북한에서 오물풍선 되면은 항공기 중단되고 뭐 등등의 지금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나쁠 수는 없습니다.
이 왜 이렇게 일어나느냐를 살펴보면 지금 이제 안보의 딜레마 사장에서 저희가 억제 과다의 측면에 너무 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너무 하나 다 세우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평화와 안보에 반대가 되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정도 과유불급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안보에는 뭐 그쵸. 완벽한 안보가 중요하지만 그 안보를 수행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전략적 방법이 있는데 정도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억지에만 맺지 말고 좀 그 억지의 수단을 그 강력하게 하지만 좀 낮출 필요가 있는데 그런 과정에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은 지금 한국과 관계를 다 끊겠다고 지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사실 못합니다. 북한이 지금 사실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래 러시아랑 친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보적인 측면이 좀 다져졌어. 하지만 경제 문제는 사실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가장 큰 정당성은 사실 아버지 선대의 그 권력의 대물림이 아니라 경제 성장을 위한 자립의 기반이거든요. 본인만의 성과가. 예, 그게 없어.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도 지금 아버지 할아버지의 거를 스스로 끊고 있는 상황인데 유선들의 그 말도 안 듣고 유언들을 그죠? 그 국가의 기반이 됐었던 아버지의 그 원칙들을 지금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는데 경제가 중요합니다. 정당성을. 그러면 경제를 위해서는 제재를 좀 벗어나야 되고 하나는 이 접경 지역에서의 갈등 요소를 사실 줄여야 됩니다. 그게 북한에서도 경제적으로 가장 큰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도 북한이 남한과 얘기할 수 있는 구조적 원인 동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열 것인가?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접경 지역으로부터 시작하면 좋다고 생각하고요. 접경 지역의 어떤 갈등적 요소를 우리가 하나하나씩 먼저 제거해 나가는 게 지금 트럼프 시대에 그나마 구조적으로 지금 소외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의 작은 첫 번째 스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매우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가치 외교 거기다가 이제 뭐 대북 억제 과다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외교는 실종되었고 남북 관계는 이미 다 깨질 만큼 깨졌습니다. 더 이상 악화될 것도 없을 정도로 이제 악화된 그런 상황인데 말씀하신 바대로 그래서 이제 그 적대적인 그 서로 뭐 오물풍선을 보낸다 전단을 보낸다든지 대북 확성기, 대남 확성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국민의 어떤 그 권익 보호 차원에서라도 서로 중단하려고 하는 작은 것부터 그 휴전선을 가운데 놓고 작은 것부터 갈등을 줄여 나가려고 하는 어떤 선제적인 모습을 보여라 이제 이런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 것은 결국 북한은 두 분 다 강조하신 대로 구조적으로 경제적 자립은 불가능하다. 경제적인 생존 그리고 나아가서 김정은 정권 자체가 이제 과거의 선대의 유훈만 갖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경제 분야에서 실적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압박감도 있을 것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한과의 관계 또한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을 거다. 이제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김정은은 이제 러시아한테 지원받고 나중에 중국하고 개선하고 또 일본하고 해서 어쨌든 한국하고 그 접촉을 이제 최소화하려고 할 텐데 우리 먼저 움직여야 된다. 이런 소중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희 첫회 박선원 국가안보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지켜보신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이라 내용 중심으로 가서 그렇게 재미는 없었을 텐데요. 그래도 우리 두 대가를 모시고 정말 충실한 토론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무엇보다도 이물질 교수님, 임정관 박사님께 따뜻한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잘 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